패권 체제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양상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카회의가 이제 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또 뭐 대전환 시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문학의 이제 지향성을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을지 뭐 등등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론의 내용은 종합 토론 시간에 발표자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발표 토론 뭐 이상으로 마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방 직후에 뭐 한국사를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준기 시인께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대구와 영천 지역에서의 10월 문제입니다. 자, 곧바로 자리로 모셔서 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신데, 어제 저녁에 제 집사람이 서울 제발 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이 보면은 웬 토끼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제 지금 얼굴이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7시까지 들판에서 떠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해야 될 이 주제가 오늘 전체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개밥의 도토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가능하다면 10분 안에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항쟁하면 대구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10월 항쟁하면은 대구를 떠올리고, 그런데 영천은 잘 몰라요. 경상북도 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10월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이 26살 때 들었습니다. 영천에 살았지만, 한국전쟁 때 영천에 포로 수용소 2개가 있었지만 그 사실도 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천에서는 10월이라는 말과 포로 수용소라는 말 그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절대 한 번도 당신들 입으로 그 용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10월 항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은 영천 10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10월 항쟁은 10월 2일에 준비돼 가지고 10월 3일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공산당이 경북도당이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요. 조선공산당 경북도당과 영천인민위원회, 그리고 영천 3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영천농민조합이 제 주역들인데요. 대구가 경력이 떨어지고 대구의 젊은 공산당은 40명을 트럭에 태운 도당 노동부장 정시명이 영천 사람입니다. 정시명이 젊은 공산당은 40명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무장을 해서 영천으로 밤 10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도록 영천 읍내 각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날이
음력 9월 9일인데 그 당시에는 추석 차례를 지내지 못하면 9월 중지라고 해요. 중량절에 차례를 모셨는데 그 당시 영천도 중량절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중량절 제밥절 살을 나눠줄 테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청과 영천이 이제 영천 경찰서가 바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데 그 앞쪽에 질청마당이라는 아주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300명이 모여가 일을 벌였는데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10월 항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해방 그 해에는 조선은 남쪽 조선은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북쪽은 그만큼 풍년이 아니었고 그리고 일본은 패전국 일본은 우리가 정반대로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해 가을에 미 군정이 살의 자유시장 제도로 돌아서버립니다. 우리는 해방 전까지는 배급제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일찍부터 풍년이 일찍부터 알고 미리 떡여 먹고 술 담아 먹고 엿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많은 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살이 없어져요. 이것이 장군의 정부였던 하지 중장 이승만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밀수처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통통배에다가 그 남쪽 바다에서 통통배에 살을 싣고 가서 일본으로 팔러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급제로 돌아서고 하니까 500만 성의 살이 일본으로 그 밀수출했다고 서울 그 거리에 그 삐라가 막 뿌려지고 그랬습니다.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한 삐라들이 뿌려지고 그랬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살이 엄청나게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하곡, 보리 공출을 미군정이 강행을 했습니다. 이 보리 공출은 일제 36년 시기에도 일제도 하지 않았던 짓이에요. 그런데 이 하곡 공출 과정에서 영천 군소와 그리고 식량계 직원들, 영천 경찰서가 아주 악랄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미군정에서는 강압적으로 보리 공출을 받아라고 하고 실제 농민들은 보리 타작을 해서 이걸 많이 숨겼어요. 그 안내에 없는다고 전 동네 사람을 다 불러내가지고 두 줄로 세워서 서로 귀싸대기 때리게 하고 넓거나 젊거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경상북도가 그 해에 전국에서 공출량을 최고로 많이 경북 중에서 영천이 1위를 했습니다. 이태수라는 군수였는데 이제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터지고 그 당시에 영천 출신의 그 좌익들이 도당과 대구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성일보에 근무했던 황보지 또한 천연남매지간인 정시명 그리고 도당 선정부장을 하고 있던 조희림 이런 거물들이 대구에 있으면서 영천을 그래서 영천은 대구는 우발적으로 항쟁이 일어났지만 영천은 계획된 동기였습니다.
조선공산당 경북도당 지도부들에 의한 계획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2일 밤 10시에 영천에 40명을 무장 근접해고 내려와서 미리 연락됐기 때문에 영천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이 거기 이제 가담을 하고, 새벽 1시에 2,000에서 3,000명 되는 군중들이 군청과 경찰서 앞에 모였을 때 먼저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랬을 때 영천 경찰서에서는 총 단세발밖에 못 쓰고 그 충성 경찰이 타살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경찰서를 점령하고 경찰들을 좀 그 이후 며칠 동안에 거쳐서 한 19명 정도가 경찰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기화로 그 시점으로 해서 경찰서, 군청, 우평국, 신안공사, 그 신안공사는 일제 때 그 땅을 수탈하던 동양척식 회사죠. 그것이 미군정이 명칭만 신안공사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하고 이제 등기소, 이 5개의 관공서가 불에 타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천 10월 항쟁을 다룬 영천 10월 항쟁을 글로 쓴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가장 첫째가 당시에 영천 항쟁에 대해서 짧게나마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일기 형태로 남긴 사람이 프랑스 출신의 루이 델랑드라는 영천성당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글과, 그리고 이제 논문으로는 경북대학교의 이동진 교수와 그리고 서울의 김상숙 교수가 논문을, 길고 짧은 2편의 논문을 썼고, 소설로는 47년도에 광명일보의 김남천 작가가 이것을 연재하다가 17년가 연재하다가 북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중단이 되는데, 그 김남천의 시울은 영천 금호면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서울의 그 정진우 작가가 월남전과 영천 10월 항쟁을 교차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의 강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제가 그대의 강을 다 읽어봤는데 영천 얘기를 너무 그냥 그 영천이라는 이름만 그는 거 아니냐,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이라는 시집 한 권을 썼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영천에서 하니까 보리공출 과정에서 농민조합, 아까 제가 3만 명의 회원을 건드린 농민조합을 했는데, 그 3만 명 회원의 지도부들이 매일같이 영천 군청을 찾아갑니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놓을 게 그 대신 우리들의 생필품을 달라. 광목, 비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필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거절당하면서 지도부 140명이 그대로 다 몽땅 부분되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선공산당 경북도당에 의해서 영천이 12월 3일 새벽 1시에 5개 그 관공서를 불태우고 모든 전화선을 다 끊어버리고 지주들을 척결합니다.
이 영천에서는 경북도당이 영천으로 내린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경찰서 장악이고, 두 번째가 군수 제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지주 제거. 이 임무가 그날 새벽에 다 완수되고, 그리고 그 한 시에 이후에 관공서 5개 관공서에 불이길이 오르고 지주들 집들이 난장판이 되고, 날이 밝아 올 무렵 이 40명의 조선공산 당원들이 나누어져서 각 면으로 다 흩어집니다. 영천에서 모든 차량들을 다 증발해가지고 면 단위로 흩어집니다. 그 면 단위로 가서 면 사무소를 장악하고 지서를 불태워버리는 곳이 9개입니다. 9개 면 사무소와 9개의 지서가 불타고, 어떤 면은 전직 면장의 만류에 의해서 장악은 하되 방한은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곳도 몇 곳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천 읍내가 되게 어수선해집니다. 그야말로 폭동으로 가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천 성당 신부였던 루이델랑드의 글을 보면은 영천 읍내 폭동의 주요 원인은 만주 거지, 일본 거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주에서 돌아온 동포가 이 반드시 영천 사람이 아닙니다. 영천 사람이 아닌 이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이 일본 거지와 만주 거지들이 엄청나게 심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거의 폭동이라고 해도 틀말은 아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영천 사람들의 입장에서 폭동으로 몰아붙인다면 좀 억울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좀 살만하다 했는데 살이 떨어지고 강제로 뺏어가고, 그 안 내놓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트럭에 태워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데, 트럭에 태워가는 차비, 유치장 숙박비까지도 줘야 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천 경찰서 경찰이 19명이 타살됐는데 진압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틀, 영천은 딱 이틀 천하였는데 진압군이 미군 전술대와 함께 경찰이 들어오고, 이들은 들어오면서 읍내 바깥에서 총을 막 갈겨대면서 그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체포로 이어지는데, 한 마을에서 40명의 과부를 만들었다는 말이 영천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에 40명의 과부가 생겨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40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 20명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배의 숫자를 갖다 그냥 총살을 시켜버리거든.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거 부술 작업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제가 나중에 시구를 내고 난 뒤에 4년 뒤에 2018년 가을에 루이델랑드의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루이델랑드의 일기에도 이것이 나와요. 아마
제가 루이델랑드 얘기 글을 좀 더 일찍이 봤더라면 제가 쓴 시월은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그 제주작가회의 그 회원들한테 전에 영천에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주를 박살낸 서북 청년단들이 이 영천에서 다 익혀간 그 기술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미군 전술대가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라도 응원 경찰이 들어오고 충청도 응원 경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림 부대가 들어오는데 이 호림 부대는 영천에서 영천 향교에 본부 차리고 기관총을 그려놓고 총살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서북 청년들이 영천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들을 재편성해가지고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낸 게 호림부대입니다. 이 호림부대는 철무의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은 이 호림부대입니다. 그렇게 그 진압 과정에서 사실 지도부가 없었거든요. 이 대구에서 그 내려왔던 정신이 데리고 왔던 40명의 이 공선 조공당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남았는 것은 영천의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밖에 없는데 이 지도부가 아예 10월 3일 이전에 다 부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참하게 흩어지고 사살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야산대가 생기고 영천에서 마지막으로 해방부로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보집이라는 사람의 고향 동네 구전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40명의 과부를 어느 날 하루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좀 소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적어도 한 40분 정도 이상은 돼야 그런데 제가 뭐 좀 더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 시월항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일인데 영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중기 선생님의 구술자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곧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정민 문학평론가에 대해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문학평론가 소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중기 시인님이 그 영천 시월항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민간인 학살 양상도 굉장히 극악했고요. 그리고 영천이 또 6.25 때 되면 그 인민군하고 국방군, 미군 이렇게 그 싸우는 그 낙동강을 이제 그 뺏기 위한 싸움에 그 영천이 또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또 영천의 많은 주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받지 못했던 곳을 이중기 선생님이 무려 한 30여 년간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굉장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40분이 아니라 뭐 40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그 굉장히 큰 항쟁이었고 굉장히 큰 어떤 학살의 현장인데 좀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짧게만 좀 토론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으로 좀 대신하고요. 결례지만 좀 그렇게 대신을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앞서 말씀드릴 거는 이중기 선생님의 그 영천에 대한 그 발제문이 굳이 이제 분야를 이제
나눌 필요도 사실 없지만은 그 역사 그리고 과거사, 민간인 학살 이런 부분은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저는 그 이중기 시인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문학적 성과랄까, 그리고 10월 항쟁을 그 문학으로 이제 그 표현하고 그 어떤 과거의 기록들을 증언 차원으로라도 문학으로 남기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좀 짚어보는 쪽으로 그 발제문, 토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제목은 10월 항쟁과 문학의 일입니다. 199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영천 항쟁의 현장과 영천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해온 이중기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의 노력으로 우리는 77년 전 영천 항쟁의 절박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며, 역사란 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에 박힌 오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중기 시인의 시집 10월, 그 영천 아리랑, 어처구니는 나무로 만든다, 정녀들이 밤에 경찰 수위를 지었다에는 10월 항쟁 그 여파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같이 이런 숨가쁜 이야기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영천의 그 신부님 기록은 그 이중기 시인께서 그 정녀들이 밤에 경찰 주의를 지었다 그 후반부에 조금 이제 연작 형식으로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중기 시인의 이 네 권의 시집에는 그 항쟁에 참여한 활동가 열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그 활약상과 활동상, 그리고 이후의 어떤 참화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항쟁 전후의 맥락이 시인의 해석과 또 감회가 이제 덧붙여져서 굉장히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항쟁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영천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그 마을의 자치 공동체의 결속이 강한 곳일수록 한층 가혹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그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리려는 민중의 뜻과 몸짓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국가폭력은 그 비례 이상으로 그 세기를 높였고요. 그 압제에서 벗어나 새 세상을 실현하려는 활동가들의 이상과 행동이 대담하면 대담할수록 경찰과 그 오타가 나는데 호림부대입니다. 호림부대 그 서북청년단은 그 혈연과 이웃을 살해하고 또 협박하고 거짓된 선동을 더욱 깊숙이 퍼뜨렸습니다. 아까 이준현 선생님 증언대로 그 노인과 청년들을 맞세워가지고 그 공출을 할 때 서로 이제 그 빵 때리기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마을 사람들 각각의 이게 위로부터의 강한 폭력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기 때문에 이제 한 일이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게 그대로 또 상처가 남아서 마을 사람들끼리도 이제 사이가 어색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되고, 이후에도 이제 이게 새로운 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영천뿐만 아니라 남쪽 전국에 걸쳐서 이제 벌어진 또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결과 활기로 가득했던 마을 공동체는 온데간데 뿌리째 뽑혔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이들은 오래도록 일상적인 폭력과 또 강요된 침묵으로 정말 속수무책하게 무기력한 나날들을 견뎌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기 시인의 문학적 실천이 증명하듯이 문학이 다시 길을 냅니다. 10월의 조각난 흔적들을 더듬어 모아 끊어진 맥을 잇고 얼기설기 얼개를 지어보고 대략의 윤곽이 남아 그리다가 마침내 손에 잡히도록 진실의 알맹이를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 문학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중기 시인에게 10월은 해독을 기다리는 상형 문자였고 다시 해석해야 할 경외 성서였습니다.
물론 시인뿐만이 아닙니다. 작가 현기영이 그러했고 김원일, 김남주, 이사나, 고봉호, 조갑상 또 그의 많은 문인분들께서 이런 문학 실천을 했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문학으로 열린 길은 생명과 평화로 이어지는 투쟁의 새로운 점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하석 시인의 시구, 천둥의 뿌리라는 시집에 실린 발인 1의 그 시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 길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참화가 벌어진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또 문학의 길을 통해서 다시 또 생명과 평화를 향한 그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념을 다해서 과거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원인과 한이 쌓인 탓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몰두하는 이 까닭은 이러한 과거의 진상과 진실을 분명히 해야만 지금 이 자리의 성격, 이 자리의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가 이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싣고 흘러가는 이 순간이 새롭게 발견되어야만 갱신된 몸, 그리고 갱신된 마음으로 다른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가고 없지만, 하지만 과거는 아주 역설적으로 또 매일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매일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없지만 너무 강렬한 또 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지나간 시간의 퇴적층을 탐색하여 현재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하고 또 앞으로 있어야 할 미래의 윤곽을 그리는 일이야말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지향하는 문학의 본령이며 우리 문학인의 본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흥민 선생님 토론이었습니다. 양순모 평론가께서 이어서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순모입니다. 뭔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뭔가 진짜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기 시인님 글 보면서 이건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육성 통해서 들어서 그런 마음이 더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서 뭔가 진짜 비슷한 거라도 써야 할 텐데 그러다가 좀 많이 토론문이 늦어지기도 했고 또 조금은 좀 부족한 토론문이 아니었나 혹은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 토론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는 영천 10월 항쟁은 공출 거부 투쟁이었다를 읽으며 아래 두 문장에 자꾸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술사에서 이 구술을 거부하는 영천이라는 단어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여든이 넘은 노인들은 풍월조차 발설하기를 꺼려하는 비겁한 세월을 살고 있었다. 아직도 10월로부터 도망가야만 하는 지독한 피난민 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만 저로서는 어떠한 생각도 주제 넘은 것이 아닐 수 없어 그저 자꾸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의 문장에서 조금 마음을 위로받았다는 것인지 몇 번은 소리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거친 밥 한 그릇이 간절했던 인민들은 냉전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다만 하나 내 밥그릇 빼앗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으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니까 10월 항쟁은
좌우 대결이 아니었다. 이구정 반대구 한 마리 없는 식량 투쟁, 공출 거부 투쟁이었다. 예, 위 문장들이 말해주듯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도 또 도망치게 하는 것도 모두 저 밥그릇을 둘러싼 부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일 겁니다. 만약 저 몸부림이 생존이 아닌 탐욕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을 넘어 최대한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면 논의는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 폭력 이후 저마다의 삶들이 대체로 저 최소한의 몸부림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좀 얘기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폭력 이후의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문학은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역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처럼 답을 내리지 못하다가 아래 구절이 생각나 옮겨 적습니다. 각주가 지워졌는데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장 아메리의 원한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원한을 적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그것의 도덕적인 지위와 역사적인 타당성을 믿고 있다. 아직도. 그러나 얼마나 오래? 내가 스스로에게 그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시간 개념의 섬뜩함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것은 이미 내일이면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장 아메리는 노년의 나이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노예 도덕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니체가 말한 그 원한, 노예 도덕으로서 그 원한, 곧 진정한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고 언제나 열등한 자들의 도덕이었던 원한이, 그러나 우세한 자들의 사악한 일들을 불쾌하게 여기기에는 기회가 너무 적든지 아니면 전혀 없다. 우리는 곧 끝내져야 하고 끝내질 것이다.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평온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에게 그때까지만 인내를 당부한다. 인내,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문학이 임해야 하는 영역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저마다가 서로에게 가하는 안타까움들이 부디 인내와 더불어 조금 덜 안타까운 것들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의 문장 인용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문장은 이 자오천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노래이겠지만 여기 살아남은 모든 이들을 위한 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입 봉한 채 70여 년 인간의 마을에서는 가시투성이 엄나무로만 살았던 짐승의 시간이 지나 갈대가 봄비벼 거무고 소리 내는 금호강 여기 자오천 일구월신, 그 이름 마침내 길게 불러 휘영청 걸어두느니 만이장천에 휘감긴 3만발 오랏줄 서리서리 풀어내소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